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직무급,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던 연공은 연령과 공적상 철저히 사람 위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연령이 얼마니, 근속기간이 얼마니, 학벌이 어떠니, 성별이 어떠니, 경력이 어떠니 철저한 인간 중심이 뭐였나? 연공이다 하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공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연공은 궁극은 뭐가 됐냐 그러면 연령과 근속이라는 두 가지를 결합한 거, 연령급과 근속급을 갖다가 몇 년 근무했니, 연령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연공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연공의 유형 속에는 정액이라는 이야기, 유형은 정액, 최종, 체감, S자.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월급을 많이 받다 나이가 들면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줄여주는 형태 S자 승급형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연금과 만약에 우리가 장점은 뭐가 되느냐, 생활이 철저히 보장되며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이라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우리가 단점은 뭐냐, 소극적이고 존속적이 된다는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직능으로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능은 어떤가, 직무가 어떠냐, 직무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직무는 잘 알지만 여러분이 철저히 뭐 중심입니까? 일을 중심으로 한다. 어떤 일을 하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죠?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갖다 우리는 직무급이다 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일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직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능은 뭐가 되느냐, 직무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여기 조심할 거, 직무는 철저히 직무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좌비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직능은 뭐가 되냐, 직무와 능을 나타내는 내용이 뭐가 되죠,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무인 조합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능력을 나타내는 철저히 뭐가 됩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인적 부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어떠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직능이다 하는 이야기. 조심해야 될 거는 직무와 직능이 잘못하면 같은 말 아닌가, 또 자주 취급하지 않던 분들은 이런 데 대한 오해가 일어나기 쉽지만, 직무는 철저히 일 중심이면 직능은 직무에다가 바로 사람인 바로 직무와 연공이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먼저 해놓고 직무급부터 취급하죠. 이 직무급은 바로 반드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월급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동일한 노동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다 이거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직무를 나타내는 이야기, 직무급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무에 대하여 뭐가 됩니까, 중요도나 난이도나 기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일의 조합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어려우냐, 그 다음 또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공헌했느냐, 기여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합에 대하여 중요, 난이도, 기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으로 우리가 이되느냐,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직무급의 기본 개념과 같은 개요를 이해를 해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직무 분석을 통하여 일을 갖다 분석한다 그러는 게 직무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평가, 어느 일이 어렵고 어느 일이 쉽다 그러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직무급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먼저 선행이 될 때 직무급이 의되니까 완만하게 정확하게 정상적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이제 이런 직무를 갖다 우리가 세계할 때 직무에 대한 유형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 직무냐, 개별 직무, 개별적으로 우리가 직무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개별 직무급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똑같은 단일, 똑같은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해버린다. 단일 직무급이 있고,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에 따라 직무를 갖다 결정하는, 개별적으로 보느냐, 단일적으로 보느냐, 범위를 정해서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직무의 유형의 처리 방법에는 개별, 단일, 범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무급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가? 아까도 말했지만 직무급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장점, 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겠네요. 제가 약간 이 직능급을 직능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약간 바꾸죠. 죄송합니다. 뭐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오류도 일어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놔죠. 바로 직능급에 대한 이야기. 동일한 노동의 동일한 직능급 유형, 그죠? 직능급의 장단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책을 이용하여 같이 설명하며 일일이 판사하기가 힘들고 책의 또 내용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 직무급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냐 물으면 바로 직무급은 일이다 보니까 공정한 월급, 능력주의다. 또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연공을 존중하며 동량적 질서도 어느 정도 확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 임금 차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인건비나 과다 지출을 그래도 막을 수 있다. 왜? 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면에 단점은 뭐냐? 절차가 복잡하고 연공에 의해드냐 풍토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신고용제의 풍토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또 융통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직무급 위의 2번과 능력을 나타내는 연공 1번,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2번이고 이게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연공 1번, 앞 시간에 배웠던 연봉,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직능이다 하는 말을 되죠. 그래서 직능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아까 제가 다소 직무와 직능을 약간 포인트를 잡았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직능은 직무 플러스 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갖다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때 직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직이란 말이 나오고 능력의 능자를 따서 직능급이란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직무의 능력 따라서 개별 임금 결정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 직능에는 이 두 가지를 갖다 병행하느냐 아니면 의해야 되느냐, 그럼 한 가지만 따지는 순수형이냐, 직무 능력을 같이 병행하는 병존형과 그 다음에 이 중에 비중을 갖다 직무 쪽에 두느냐 능력 쪽에 두느냐 한쪽에 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순수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여기도 이제 직능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책 속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장점은 근로자의 능력 신장을 해준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 왜? 일과 사람 두 가지를 다 보니까 능력에 따른 임금 결정의 불평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완전한 직무급 도입이 어려울 때 동량적 풍토에 알맞는 해법이다. 그래서 직무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를 병합한 형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공의 이야기인 1번과 2번의 직무의 이야기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직능이다 하는 말이 되죠. 반면에 단점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직무 수행 능력에 치우쳐진 업무 소홀이 만약에 소홀할 수 있다. 또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직무 수행이 떨어지는 자는 근무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무를 표준화하고 분류를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분류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불만스러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 장점, 단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자격이다. 말 그대로 어떤 내가 CPA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아니면 뭐냐 그러면 뭐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자격급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 자격급은 어떤 형태 속에서 직무와 연공을 결합한 형태 속에 직무, 연공, 그 다음에 자격, 이 세 가지가 왜 되냐? 바로 같이 결합된 형태의 일종이다. 뭐 우리 책에는 직무, 연공도 되지만 직능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직무, 연공, 자격 가지를 우리가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격을 바탕으로 했다. 자격급을 바탕으로 했다. 자격급이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자격을 갖다 취득하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자격의 취득 기준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개별 SD, 셀프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해서 CPA 공인회계사 자격을 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자격급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격급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근로욕이 향상된다. 연공에 따른 자동 승급이 지향되고 직무 중심의 경직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시켜준다. 이런 게 장점이 된다면, 단점은 형식적인 자격 기준에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시험제도로 인한 인간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 너는 합격했는데 너는 합격 못했다. 그럼 합격한 사람은 기분 좋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격급을 인정해 줄 때 일어나는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능급과 자격급의 차이점에 유의한다. 그런데 잘 알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격급 같은 경우는 자격이고 직능급은 직무 능력을 나타낸다. 직능급은 일종의 뭐가 됩니까? 직무와 능력을 두 가지를 겸한다면 반면에 자격급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자격급은 일정한 자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직무와 능력의 자격, 직무 능력 자격. 아까 자격의 바탕을 기준 직무, 연공, 자격을 다 바탕으로 둔 게 자격급이다. 그러나 직능급은 직무와 능력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자격이 하나 더 플러스 되면 자격급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두라.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연공. 연공은 연령과 공적상, 철저히 사람이죠. 직무, 일이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를 직능.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자격급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여기까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준외 임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기준에는 어떤가? 자, 일반적으로 기준 외의 월급에 대하여 이제 또 한번 여기까지는 기준만을 정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기준적인 입장, 이제 보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이야기, 바로 직무, 직능,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연공급, 직무급, 그 다음에 직능급, 자격급,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네 가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해주면,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기준이냐 기준이냐 하는 이야기를 앞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기준과 기준에는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노동자의 노동 정상적이냐, 그럼 노동자의 노동 이외의 요건을 따지느냐에 따른데, 지금까지는 노동하는 노동자의 정상적 노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네 가지, 바로 연공, 그 다음에 직무, 직능, 직능은 두 가지, 1번, 2번 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자격급이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 노동 이외의 대가로 우리가 주는 게 뭐가 되느냐? 기준외다. 이제 기준외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기준외는 여러분 잘 알지만 어쩌다 일어나는 이야기가 된데, 맨 먼저 나오는 또 수당이라는 이야기.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보너스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보너스다. 이 보너스는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가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는데 뭐가 되느냐? 공헌한 대가. 공헌한 대가가 되고 누구나 다 받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에브리원이다. 회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업 발전의 공헌한 대가가 아니냐, 기업 발전의 공헌한 대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너스라는 말을 썼다. 근데 바로 수당은 뭐가 되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보너스는 바로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로 누구에게나 주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너스다. 이렇게 본다면 기준의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수당은 스페셜한 경우, 해당될 때만 받는다 그러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해당될 때, 해당될 때.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되는 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준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수당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이런 수당은 법에 의하여 주느냐 아니면 회사 임의에 의하여 주느냐에 따라 법적 수당, 임의 수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갖는 내용적 면에 근무 수당이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 수단이냐, 근무, 생활 수당. 그 다음에 이제 기준과 기준 외가 나오는데, 기준 내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했던 직무수당, 장려수당, 생활보조수당, 이건 기준 내란 말이야. 근데 기준 외에는 초과 근무 또는 특별근무, 비취업, 생산자의 업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준 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당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 책에서 법적인 유무에 따라 법적과 임의, 수당이 갖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근무냐 생활이냐, 그 다음에 기준 유무에 따라 기준 내냐 기준 외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강제성 여부에 따라, 수용에 대한 용무에 따라, 기준의 유무에 따라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강제 여부에 따라 우리가 구분하라 그럴 땐 법적이냐 임의수당이냐. 두 번째, 수당이 갖고 있는 내용적 의미를 갖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볼 때 근무를 위한 잘하기 위한 거냐,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생활수당이냐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수단에는 기준 외냐 기준 내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뭐가 되느냐, 형태에 대한 관리, 임금 형태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임금 외에 임금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임금 형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임금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보면 임금의 형태는 어떠냐? 일종의 하나의 지급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임금 형태는 지급의 방법. 자, 지급의 방법이 일종의 뭐가 되냐? 임금의 바로 형태다. 아까 기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앞에 우리가 쭉 했다면 바로 여기서는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일종의 지급의 형태 이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산정 방법. 산정의 방법이 어떠냐? 산정 방법. 두 번째는 임금의 지급의 여유에 되느냐 그럼 방법. 지급의 방법.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임금의 제도. 직업의 제도. 직업의 제도. 자, 이런 이야기에 의하여 우리가 구분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임금의 형태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산정의 방법이 어떠냐, 직업의 방법이 어떠냐, 직업의 제도가 어떠냐를 우리가 얘기할 때를 임금 형태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생애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생애임금이다. 생애임금은 평생 받을 월급. 한마디로 말하면 퇴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표준적인 근로자가 취업해서 퇴직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취업으로부터, 입사로부터 입사해서 나중에 퇴직 시까지 받는 총 토탈 월급. 토탈 뭐가 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받는 웨이지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생애임금이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바로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 받아둔 토탈의 월급.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생애임금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취직으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받는 총 합산된 월급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생애임금을 갖다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서 본다면 생애임금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첫째, 연봉. 연봉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봉급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연령과 공적상을 나타내는 연봉. 두 번째,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급. 능력급.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급.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자격을 얘기하는 자격급. 이 전부 합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애임금 관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회사에 공헌하느냐, 연령과 공적상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과, 자격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전부 다 얘기하는 월급이 생애임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애임금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죠? 근무 연수 동안 능력에 맞는 의무를 할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왜 됩니까? 고임금의 전노무비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는 고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은 합리적인 비용에 의하여 저임금이 돼야, 노무비가 돼야 된다. 받는 쪽은 임금, 주는 쪽은 노무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술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임금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 의하여 임금 형태에 대한 분류, 즉 어떤 방법에 의하여 월급을 주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시간급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걸 시간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간이 기준이 된 걸 시간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간급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시간급이라고 말할 때 월급의 시간급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간당 얼마, 한 타임에 얼마를 주느냐, 타임당 월급. 이 타임당 월급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로 시간급이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시간급이라는 건 시간에, 한 시간에 얼마의 월급을 주죠.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해주는 지불의 형식이 되고, 바로 여기는 크게 시간급에는 종류를 이해하라. 그럼 시간당 얼마 주느냐 이야기를 우리는 크게 나눠서 바로 두 개의 도표를 이용하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기준, 회사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기준은 주간에 일하니, 야간에 일하니, 또는 기준을 주간이냐, 야간이냐, 뭐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단순 시간급이다 그럴 때는 시간이 하나 월급이 쭉 나가는 형태.
시간당 얼마라는 게 딱 변화 없이 그대로 나가는 단일체제. 단일체제. 이 단일체제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해가지고 아무 기준 없이 똑같다. 단순 시간급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실행한 시간에다가 시간당 월급을 나타내는 단가 얼마 이걸 곱하면 그렇죠. 시간당 얼마 그리고 몇 시간 시간수에다가 바로 시간당 월급을 얘기하면 그럼 바로 이 곱한 게 뭐가 되죠? 단순 시간급이 뭐가 되냐? 임금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복률은 이런 얘기가 되죠. 율이 두 가지다. 율이 두 가지다. 뭐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회사 기준에 의하여 율이 두 가지다. 기준에 없이, 기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럴 때는 그냥 일한 시간에다가 시간당 월급 한 가지. 근데 이거 복률은 율이 두 가지라는 얘기가 되죠. 복률이라 그럴 때 복률의 개념은 바로 복은 뭐가 되죠? 더블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더블. 율은 뭐가 되죠? 비율을 얘기하죠. 더블 레이트다. 더블 레이트다. 이게 바로 복률을 얘기하는 얘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낮에 일을 하면 13,000원, 밤에 만약에 일을 하면 뭐 4,000원, 뭐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 뭐 요즘은 이렇게 3만원, 4만원이다. 뭐 이렇게 적는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할 거는 성과급의 테일러가 말한 차별 성과급의 성과는 바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시간연구 동작연구에 의하여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미만이냐 이상이냐 하지만 복률에는 그냥 단순한 기준의 어떤 개념을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단순 시간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는 복률 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성과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성과급이다로 넘어가죠. 아까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간급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야간에 근무하느냐, 시간에 주간에 근무하느냐, 뭐 이런 거는 기준이 될 수 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성과급처럼 바로 기준 그러는 태스크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게 시간급의 특징이다. 이 기준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할 때 단일이고 이중으로 만약에 돼 있다 이라면 이건 바로 복률이라는 얘기, 복은 더블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시간급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여론하고 성과급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성과급은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할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바로 기준.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간연구, 동작연구, 시간연구, 동작연구의 결과로 하루에 얼마 생산하는 게 정상이냐 하는 이야기의 어떤 기준. 이때는 아까 말하던 뭐냐 그러면 바로 시간급의 복률과 달리 복률에서는 뭐 율이 기준이 뭐냐 정확히 말하라 그러면 말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성과급인 여기의 성과급은 시간연구, 동작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하루 동안 해야 할 양을 기준을 잡아준다. 기준을 잡아주고 기준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 각각 월급을 달리 매긴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과급에 대한 의의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성과급이라는 말은 근로자급자의 어떤 노력과 능력을 정도를 놓고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성과를 기준점으로 한다. 성과.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만들었니?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성과급이다 이거죠. 이 성과급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보장해주며 열심히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갖다 보장해주고 생활에 보장이 되고 또한 뭐가 되느냐 성과는 바로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생산성.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생산성은 냉정히 따지면 인풋분의 뭐가 되죠? 아웃풋이라고 얘기하지. 인풋과 아웃풋을 놓았을 때 바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늘어난 정도. 이게 높아질 거다. 또 생산성을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냐? 효율적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효율적 관리. 이 효율적 관리는 흐름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냐? 효과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라는 말은 성과를 얘기하고 효과는 뭐가 되냐? 결과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 효과적 관리. 효율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프로의 개념을 얘기하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며 잘하는 거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지.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의 삶을 갖다 잘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난 뒤에 딱 봤을 때 효과는 결과를 얘기하면 그때는 잘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이유가 다 성과급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급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책 속에 뭐라고 있습니까? 장점은 합리적 공평한 감을 준다. 만약 한 사람에게 월급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주는 건 당연히 공평하고 합리적이 않느냐. 그다음에 자금의 능률을 자극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원가에 계산하는 게 용이하다. 뭐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성과급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판서를 하지 않고 PPT가 없더라도 알아야 되고, 단점은 표준 단가 결정이나 자금 청량이 예를 들어 곤란하다. 또 잘못하면 너무 심신이 과로하게 되고 수입이 불안정하게 된다. 제품 품질이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개수에 양적인 부위에 신경을 쓰지 질적인 부위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양적인 부위에 신경만 쓰고 질적인 부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는 게 뭐가 되죠?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성과급의 바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성과급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도입 시의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과급 도입이 가능하냐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바로 생산 단위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적 어떤 재산이나 말하는 어떤 뭐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걸, 이런 거는 생산 단위를 측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거죠. 이게 불가능하면 안 된다 이거죠. 몇 개, 또 몇 리터, 뭐 이렇게 단위화가 돼야만 우리가 성과급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노력과 생산량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무가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작업 흐름이 정규적이어야 된다. 생산의 질이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죠? 양에만 역점을 두다 보면 질이 저하된다 이거지. 그래서 생산의 질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그 다음에 감독자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다. 그 다음 노무비가 사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 많이, 적게 한 사람 적게 줘도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급을 도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개인적으로 예를 성과를 갖다 우리가 따져준다. 개인적 성과 측정을 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개인 성과급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집단이다 그럴 땐 뭐가 되냐? 그룹으로 예를 들면 그럼 생산을 갖다 어떤 성과를 갖다 측정한다. 어느 그룹이 잘했느냐?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생산관리를 배울 때 무슨 운동을 배웠죠? 생산관리에서 여러분들 GD 운동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제로 디펙트다. 바로 이 제로 디펙트는 월급을 갖다 해야 되느냐, 혼자 하나 개별적으로 성과를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집단적으로 한 7명 내지 8명, 뭐 책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7명, 8명을 한 조를 이루자. 그래서 QC에 뭐라 그러냐? 서클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QC의 서클이라는 말은 바로 부서별로 바로 품질의 관리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부서를 따로따로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그룹별로 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차별 성과급 뒤에 가면 나옵니다. 차별로 성과를 주는데 이 차별 성과급을 갖다 그룹별로 잘한 집단에는 월급을 많이 주고 못한 집단은 적게 준다. 그러면서 그 기준이 사람들의 품질이 어디에 됐냐 고르냐 아니면 품질이 울퉁불퉁하냐. 그래서 우리가 중심성,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품질 측정도가 나왔을 때는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이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이탈이 어떠냐, 이 난이도를 보고 이게 많이 심하면 심할수록 바로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 바로 중심선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기 그 선의 라인이 아주 촘촘하게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품질 관리도를 가지고 차별 성과급을 도입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더라. 그럴 때를 집단 성과급이라 하지. 사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이 1등한 사람이 다음에 무너져요. 옆에 견제를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룹을 짜서 우리가 할 때 잘한 사람, 잘한 그룹, 못한 그룹은 공격을 둬도 똘똘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뭉치니까 보통 우리가 집단 성과급을 많이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단순 승과급이나 차별 승과급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집단에는 스켈렌 플론, 러커 플랜, 브랜치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좀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줘야 될 거는 시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스켈렌 플론은 총 매출액과 노무비 절약 이거 반드시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 스켈렌 프로는 매출액과 뭐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느냐 그럼 노무비 절약분을 다시 노동자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스켈렌 플론입니다. 매출액 플러스 노동비 절약. 그 다음에 러크 플랜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궁극은 노무비와 매출액을 합한 것에서 부가가치를 내고 원자료 절약분이 있다면 원자료 절약분만큼을 나눠 가지자. 러크 플랜입니다. 바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원재료 절약분 이걸 줄여주는 게 러크 플랜이다. 그 다음에 브랜치 시스템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그러면 브랜치 시스템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시스템의 모든 절약분과 이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어가지고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브랜치 시스템을 도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또박또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액과 노무비 절약분 스켈렌 러크 플랜은 노무비와 매출액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가가치를 올리고 절약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브랜치 시스템은 바로 절약분인데 이윤 분배와 성과에 대한 절약분. 이걸 갖다 이야기하며 가끔씩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헬시알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헬시알정이다. 근데 헬시알정은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헬시알정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헬시알정은 이런 그림을 갖다 그릴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지우면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죠. 뭐 헬시알정이다 그러고 나오는데 헬시알정을 갖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바로 여러 가지 제도에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들 혼란에 빠진다.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를 불러줬죠. 저것을 반드시 기록을 잘 해두라. 뭐를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스켈렌 플로는 총매출액과 노무비 절약분입니다. 총매출액과 노무비 절약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노무비와 매출액의 절약분을 얘기하는 러크 플랜이다. 노무비와 매출액의 부가가치와 원재료 절약분을 얘기한다. 그럼 프렌치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프렌치 시스템이 가지는 내용을 갖다 얘기하라. 그럼 프렌치 시스템은 바로 절약분인데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약분이나 이윤 분배와 성과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프렌치 시스템이다. 그런데 요거 이외에도 이제 뭐가 되느냐 할증의 성과급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요는 참고로 우리가 잘 적어놔야 되는데 표준 기준을 잡아라. 표준 기준을 잡아라.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표준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표준 이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테일러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독 테일러 다음 뭐가 되느냐 헬시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로완 꺾여서 가는 거 로완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테일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테일러 헬시 로완 이 세 가지를 갖다 표준해서 20%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정하며 이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헬시는 이렇게 되고 로완은 꺾이고 그 다음 테일러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며 바로 집단 성과급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여러분이 한번 좀 체크를 분명히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추가급인데 추가급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초적인 부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과급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이 성과급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때 태스크 이 태스크는 뭐가 되죠? 시간 연구와 과학 연구의 결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할 때 이야기했죠. 시간.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해야 될 기준 작업. 기준이 있다 이거죠. 이 기준을 갖다 영어로 말하자면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태스크가 미달일 때는 낮은 임률을 태스크 이상일 때는 높은 임률의 알파를 달리해서 이원화가 될 때 바로 차별성과급이라는 말을 썼다. 이제 단순 성과급은 부실험 없이 그냥 쭉 나가는
하나 알파1 요뿐일 때, 얘는 알파1, 알파2가 있어서 두 가지가 될 때를 차별 승과급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급이라고 우리가 있는데, 추가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추가된 여러 가지 월급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추가급은 시간급과 성과급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절충한 형태, 절충. 이 절충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추가급이다. 시간에 의하여 월급을 주는 것과 성과에 의하여 월급 주는 두 가지를 절충한 형태, 시간급과 성과급의 절충 형태를 추가급이라 그러더라. 아까 제가 헬시, 로안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기준을 정해놓고 안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된 테일러식, 그 다음 류용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하던 뭐가 되죠? 그렇죠. 로안 테일러식이 나오고 헬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일러가 나오고, 그렇게 가스 꺾여가는 거, 로안이라는 얘기를 썼던 거, 요 20% 규격의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상여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 추가급은 상당히 전략한 데 대한, 절약분에 대한 의에 되냐 그럼 바로 분배, 절약분에 대한 분배가 더 추가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가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급이다 그럴 때 상여급은 일종의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너스입니다.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를 누구나, 여기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 안 받고 이런 거 없죠. 에브리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월급이 바로 상여급제다. 상여급은 같이 일한 사람은 기업 발전의 공헌의 대가를 누구나 다 골고루 가진다 하는 이야기에서 상여급이 되죠. 그래서 근로의 뭐가 되냐, 본질이 뭐냐, 근로의 바로 의욕을 향상시킨다 하는 얘기가 되고, 상여의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은혜적인 거, 고맙다 이거죠. 이윤 분배적인 거,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업의 업적에 대한 기본,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죠. 은혜적이다. 두 번째는 이윤 분배적이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 기업 업적에 대한 바로 급여다. 세 가지가 의해되는 건 바로 상여의 본질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의 후불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임금 제도라고 나오죠. 특수임금.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특수임금 제도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특수임금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 집단임금제다. 아까 이 앞에서 약간 서두의 개별 승과급과 차별 승과급, 집단 승과급을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복이 되지만 잘 이해를 하시며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특수임금제도에서 집단임금제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집단적으로, 대표적인 게 QC의 분임조라고 얘기를 해줘. 7, 8명 모여가지고 일을 잘한 분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 못한 분은 적게 받는다. 그럼 개별 임금보다는 훨씬 더 해야 효과적이다. 왜? 개별로 받다 보면 혼자 잘못하다 보면 코너에 몰린단 말이야. 그러나 7, 8명이 몰려있으면 잘한 부 상을 많이 받아도 배로 질타받을 이유가 없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단 임금비가 효과적이며, QC 서클이랑 생산관리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면 되죠. 7, 8명 초별로 각각 그룹을 따는 집단임금제가 있다.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말은 바로 물가에 수능하여, 영어로 말하면 슬라이딩 스케일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오른 만큼 월급을 준다. 이 물가연동제, 종가임금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옆에 물가연동제, 종가임금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익분배제는 앞에도 많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절약이나 모든 부위에 의하여 이익이 났을 때 미리 정해놓은 이익에 대하여 분배를 같이 한 걸 이익분배제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특수임금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여기 일일이 판사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임금제, 아까 말하던 QC서클, 그 다음에 수능임금제, 물가에 수능하여, 물가연동제, 종가임금제라는 말을 쓰더라. 그 다음에 이익분배제는 바로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임금을 다 마무리 짓고, 다음은 이제 복리후생이라는 말로 들어가죠. 복리후생은 월급 외에,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월급, 돈으로 주는 월급을 우리가 배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복리후생은 월급 외에 돈이 아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부위를 전부 다 뭐라 그러냐, 묶어서 우리는 복리후생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리후생의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복리후생은 바로 월급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 월급이 아닌 경제적 도움, 이 경제적 도움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제적 헬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리후생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후차적으로 더 보완적인 부가적인 거죠. 복리후생은 일종의 부가적입니다. 부가적이다. 앞에 봤던 임금은 당위적이다 이렇게 되죠. 임금은 냉정히 따지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당위적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 복리후생은 부가적이다. 임금과 바로 복리후생은 이게 부가적이냐 당위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말을 우리가 놔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리후생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부가급이라면 여기 나오는 임금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당위적이다 하는 이야기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이건 부가적으로 더 주는 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두 가지를 비교하면 복리후생은 하나의 노동의 질이나 양, 능률과는 무관하게 전 종목은 골고루 똑같이 집단적 보사이다, 필요에 입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은 능률의 질이나 양이나 능률에 따라 차이를 둔다, 또 개별적인 보상이다, 당위적이다, 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복리후생과 임금을 비교해 놓은 이야기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효율적 복리후생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복리후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바로 도입의 목적이 명분명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느냐? 조직의 문화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목적 규명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가 카페테리아식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음식을 고를 때 자기가 좋은 거 골라 먹는다. 마치 여기에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란 말은 자기가 골라서 카페에서 고르듯이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제도 중에 이 중에 3가지를 네가 골라라. 그럼 자기가 총무원이 원하는 거 10가지 전체 회사에서 발행하는데 이 중에 3가지를 골라도 된다. 바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바로 연령에 따라, 연령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양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리스틱 복리후생이란 말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조직이나 삼위일체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휴리스틱 복리후생이란 말을 쓴다. 그 다음에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EAP를 갖다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데,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관련하여 도움이 되게끔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갖다가 바로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바로 EAP라는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가 이 4가지 새로운 복리후생을 말하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10개 가운데 고르는 거.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 휴리스틱 복리후생은 이제 개인의 삶을 조성해서 얘기하는 거. 종반의 후원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얘기하고, 바로 선택적 복리후생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걸 골라가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퇴직금은 바로 회사를 떠날 때 회사에 공헌한 대가로 준다. 그래서 공로, 임금, 사회보장설 뭐 이런 걸 위하여 여러 가지 퇴직금을 주고, 퇴직금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근로기준법 28조 이하여 바로 1년에 한 달분을 준다. 내가 20년 근무했다면 마지막 월급의 20개월을 내가 받게 된다. 마지막 월급의 20배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 28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다 되고, 이러한 이야기 근로기준법 바로 28조 요까지 기억을 해주며 퇴직금은 바로
얼마 동안 근무했느냐에 따라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인 노사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